투자권유 대행인은 뭘 팔 수가 없죠? 파생상품을 팔 수 없는 게 아니라 파생상품 등을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생상품을 팔 수 없다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파생상품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등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은 이제 파생상품 등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생상품 등은 뭐 투자 권유를 원하지 않는 고객, 뭐 이렇게 났는데 사실은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가 투자 권유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투자 권유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데 고객이 와서 기어코 그 상품을 사겠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적합이 아니고 적정성의 원칙에 의해서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받아내 가지고 적정한지 안 한지, 이 상품이 적정한지 안 한지, 이게 적합이란 말하고 적정이란 말하고는 우리가 용어 차이를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 권유를 원하는 고객한테는 이제 적합성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적정성의 원칙 해가지고 이분한테 맞냐 안 맞냐 판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안 맞다.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 정책에 따라 가지고 안 팔든가, 그죠? 안 파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죠. 기어코 고객님이 하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확인서를 받고 이게 팔기는 파는데, 나중에 감독원 감사 나오면은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뭐 팔고 안 팔고는 뭐 금융회사 이제 마음이 되는데, 어쨌든 판매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투자 권유 전축의 설명 중에 잘못된 것은 그렇습니다. Know your customer. 고객 정보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거다. 이게 뭐, 이 내용에 보면은, 만약에 이 고객님, 이거 적정하지 않아요. 적합하지 않아요. 이게 파생상품 이 등이나 등, 그죠? 근데 고객님이 이제 뭐 내가 권유도 안 했는데 고객이 와가지고, 투자 권유 없이, 그죠? 와가지고, 적정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했죠. 해당 사실을 알리고 그 서명 기본, 이건 이제 구티에 팔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안 팔아야지. 안 팔든가 이렇게 이제 확인을 받는 것을 얘기한다. 이 고객님 책임입니다. 그래도 하실래요? 뭐 그래도 하겠다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명 의무. 그 다음에 요거요. 답이 요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소비자법이 나와가지고 이게 막 모든 게 자본시장법에 있던 게 다 옮겨갔어요. 다 옮겨갔어. 옮겨갔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양쪽에 있어요. 하나의 양쪽에 뭐냐 그러면은 이 뭐죠? 이게 적합성, 적정, 설명 이런 거는요. 금융소비자법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은요. 설명 의무밖에 없어요. 제가 이게 외웠는데 64조인가? 이 자본시장법에 보면요. 그 설명 의무 위반 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요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전부 다 뭐죠? 금융소비자법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조금 여러분 암기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는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더라. 나머지는 다 어디 있는 거야? 금융소비자법에 다 가 있더라. 그것까지 뭐 외울 필요가 있겠냐마는 어쨌든 뭐 교재에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책이 개정되면서 방문 판매법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방문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이 불초청 권유 금지인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새 뭐 이거 안 하면은 팔아먹기 힘들잖아. 이 비대면 시대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금융소비자의 투자 요청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제는 위험하지 않고 고객이 오케이 하면은 전화해가지고 오세요? 그럼 가는 거지 뭐. 요청을 받지 않고 먼저 뭐 그냥 불쑥 가지는 않겠지. 전화하고 가겠죠. 실시간 대화의 방법은 뭐 카톡이라든가 그죠?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원칙이 불초청 권유 금지입니다. 원칙은. 근데 다만 아래에 두 가지일 경우에는 요거를 제외하고 요런 위험 상품 뭐 고난도니 뭐 사모 이런 거 파생 상품 장래든 장외든 몽땅 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일반하고 전문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만 아니면은 뭐 전화해가지고 뭐 고객이 뭐 오케이 하면은 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고 안 위험한 거 뭐 머니마켓 펀드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하기 전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개인정보 취득 경로 뭐예요? 저 전화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그러면 고객님이요 전번에 이렇게 뭐 우리가 경품 준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동의하신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구나. 그때 나 꽝인데 뭐 꽝이든 간에 취득 경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를 얘기해야 돼요. 저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아주 아니 뭐 국채입니다. 뭐 이런 거 내용을 미리 안내하고 미리 얘기하고 저 가도 될까요? 화상으로 좀 하실까요? 그래서 해당 금융상 소비자가 투자 권유를 오케이 우리 집에 오세요 할 수도 있죠. 우리 회사로 오세요. 그럴 때는 뭐 가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는 이게 미리 안내하는 거에서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돼.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고난도 뭐 이거요. 이런 거 장래 여기 뭐냐 장외 A가 장외입니다. 장래 장외는 파생 상품은 다 안 됩니다. 옛날 이게 개정하기 전에는 뭐 장래는 위험하지 않으니까 뭐 해도 된다 뭐 이랬었어요. 그거 다 바뀌었습니다. 금융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그러면서 장래 안 돼. 장애는 당연히 안 되지. 근데 전문가한테는 고난도 뭐 이거 사모펀드 다 괜찮아. 근데 공통적으로 전문가한테도 장애는 안 돼. 장애. 이 장애 파생 상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암기하기는 쉽죠. 이게 뭐 고난도가 있고 사모가 뭐 좀 이상하잖아요. 파생 상품은 다 안 되는데 전문가한테는 그래도 뭐 이런 거 괜찮은데 그래도 장외 파생 상품은 전문가한테도 안 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책이 개정되고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방문 판매법이 우리 이쪽 이제 금소법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미리 말하면 이제 자본시장법이 아니구나. 금소법으로 들어오면서 이것도 다 코로나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방판 그러잖아요. 뭐 학습지 방판. 우리도 방판이 우리 금융투자업체도 이제 줄인 투자권유 대행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권유 준칙이 뭐냐? 뭐 임직원 그리고 이게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차등화된 등급별로 투자자가 우리가 금융상품 등급은 위험 단계 6등급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파생 상품 등에 대해서는 차등화된 그게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걸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협회는 우리 시험 보는 협회죠. 투자권유 준칙과 관련해가지고 이 모범 규정 이런 게 있어요. 모범 규정. 표준 투자권유 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해놨어요. 그거 보고 뺏기라 이거지.
그거 보고 뺏겨가지고 이제 회사에 맞게끔 수정해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맞게끔 수정해 쓰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가감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이게 스탠다드라는 게 뭐냐, 표준인데 조금 이제 회사의 그 실정에 맞게끔 가감을 하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 권유대행인, 이건 뭐 우리 시험에 뭐 나올 거는 아닌데, 권유대행인이 자기가 뭐 직접 돈을 받는다거나 쥐가 거기서 뭐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뭡니까 이게? 금지행위, 뭐 이건 안 되죠. 돈 받아도 안 되지. 그죠? 제가 입금시켜 드릴게요. 돈 받아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뭐 또는 뭐 투자자를 대리한다?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죠? 어쨌든 이제 대행인은 이게 뭐 고객을 이렇게 뭐 하나의 그 유인만 하는 거지 자기가 뭐 직접 하는 거는 아니죠.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을 감안하여 고객별로 다르게 해야지 당연히. 가만히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전문 용어 쓰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점수 주려고 대행인에서 뭐 나오는 시험 정도 되겠습니다. 광고. 이 광고가 이게 그 금소법의 규제가 되게 심합니다. 광고가요. 특히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광고는 3호는 굉장히 제한된 광고를 합니다. 뭐 TV에다가 막 유튜브에다가 올리면 안 돼요. 그냥 3억, 5억 이렇게 있는 사람한테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면은 이제 아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3호의 광고 규제가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광고 규제가 나왔을 때 3호는 다르다. 그거를 이제 잘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합투자증권뿐만 아니지 뭐 보험을 권유한다거나 뭐 그것도 마찬가지지. 뭐 설명서 읽어보세요. 당연히 그 말 해야지. 이 말 해도 안 읽어보는데, 그죠? 원금 손실 발생할 수 있어요. 당연히 얘기해야지. 예금자 보호법이 안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뭐야? 그 다음에 답이 둘 중에 하나네. 광고를 운용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는. 그렇지. 되게 보면 이제 펀드 가입하는 거 보면은 수익률 되게 좋대요. 한 3년간. 그럼 앞으로도 오히려 더 빠질 확률이 큰 거죠.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운용 실적이 있는 거,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이거는 반드시다, 반드시. 반드시 저거 세 개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요거 키포인트, 이 세 개는 잘 암기를 하시고, 이게 좋은 기간의 수익률 운용 실적만 이렇게 하면 이거 얌체지. 깨먹는 거는 얘기 안 하고 좋은 거만, 그래 체리 피킹이라 그래요. 체리 피킹이란 말을 우리 기본서에서 쓰더라고요. 체리 피킹이란 이게 정권에 있던가? 제가 정권에서 본 것 같은데 체리 피킹 하지 말라. 광고 규제, 이 광고 규제가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투자 권유 대행인은 광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투자 권유 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 일사전속이기 때문에 모든 광고는 그 일사전속한 금융투자업자가 하기 때문에 투자 권유 대행인은 이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무슨 광고를 해, 그죠? 그래서 광고하겠다고 뭐 준법감시인 이런 거 뭐 승인 받고 협회에 뭐 내고 이런 거 없어요.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인이란다. 투자 권유 대행인은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옛날에 펀드 매니저는 펀드를 만들게만 했지 광고를 안 했어요. 왜냐면 지가 팔 게 아니거든. 근데 지금은 펀드 매니저가 광고도 하고 자기가 직접 팔아요. 이게 이제 여기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뭐 좀 잘 안 팔리고 안 팔아주고 막 이러니까 증권회사가 그래? 그럼 내가 직원 뽑아가지고 내가 직접 팔래. 주변에도
갑자기 그 어떤 아는 직원이 이 자산운용사에 취업했다고 그래요. 너 펀드 매니저 아니잖아. 그랬더니 제가 이게 펀드 팔아요. 펀드 팔어? 지금 운용사에서요. 펀드 팔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합투자업자는 개발인데 광고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요새 세상이 이게 뭐 다 이게 그 리뷰를 해주다 보니까 뭐 내가 만든 건 내가 파는데 뭐 문제 있어? 그래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규제를 보고 그다음에 광고 주체는 내부 준법 감신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서 협회에다 이제 갖다 이렇게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광고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금융투자업자고요. 그리고 금융투자업자의 그 위에 지주회사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도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광고를 할 수 없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투자권유 대행인.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금융상품 중개 대리업자가 된 거예요. 중개 대리업자가 바로 투자권유 대행인하고 같은 말이다. 자, 펀드의 광고입니다. 제가 앞 문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광고가 규제를 잘 암기하셔야 돼요. 광고는 뭐 투자권유다, 뭐 투자권유 준칙을 준수해야만 가능하다. 광고는 심사는 협회에서 한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대리 중개업자는 광고 심사는 하지 않는다. 협회 그렇죠? 여기 뭡니까 이게 판매 대리 중개업자 투자 권유 대행인이죠. 대행인은 아예 그 일사전속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하는 거지 얘가 할 수는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 일반 사모펀드에 사모펀드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죠. 일반, 기관 전용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광고 규제를 일반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 규제를 어떻게 3억 원 이상 있는 사람한테만 개별적으로 해야 되지 그 TV 광고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답이 뭡니까? 제가 그냥 넘어갔네. 투자 광고는 광의 투자 권유로 할 수 있으므로 준칙의 광고는 그냥 광고잖아. 광고인데 이거 뭐 아무나 다 쳐다보는데 그죠? 뭐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 이걸 갖다가 뭐 누가 보는 줄 알고 전문가가 볼 수도 있고 시골의 농부가 볼 수도 있는 건데 무슨 원칙이야? 그래서 이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자 권유로서 준칙을 준수하게 할 이 보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죠? 투자 권유는 투자 권유라고 볼 수 있죠. 광고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아니다.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자주 나오죠. 판매. 이 펀드는 이 판매하는 사람이 이익을 제일 많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이게. 판매 수수료가 우리 그 자본시장법상 판매 수수료가 수수료잖아요. 수수료는 한 번만 딱 받고 끝나는 거죠. 아쉽잖아. 그러니까 좀 왕창 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매 보수는 이거는 펀드 가입하면 이제 환매할 때까지 계속 떼는 거거든. 계속. 그죠? 매일매일 이렇게 365분의 1 해가지고 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간 평균 1%를 이렇게 넘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1%를. 어쨌든 1%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뭐, 앞 기간에 좀 많이 1.5를 받고 뒤 기간에 좀 덜 받아가지고 평균을 1%로 맞춰도 돼요. 되게 그렇게 팔죠. 왜냐면은 이 가입자들이 뭐 가입해놓고 나중에 다 환매해버리거든. 그죠? 보험도 보면 그렇잖아. 가입해놓고 또 금방 또 환매하고 이러니까 우리 금융투자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먼저 좀 받아두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이 혼동하는 게 그 100원을 가지고 오면은 실제로 펀드 가입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를 떼면은 98원만 가입이 되는 거예요. 고객은 100원이 들어간 줄 알지. 착각이죠.
98원만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매일 그 판매 보수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 가격이 자꾸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많이 벌면 돼요. 많이 벌면은 뭐 표시 안 나죠. 그래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판매 수수료고, 그럼 판매 보수는 펀드에서 빼먹는 거예요. 말이 좀 나쁜데 펀드에서 빼간단 말이에요. 펀드에서 빼간다는 거하고 투자자로부터 받는 거하고 판매 보수는 펀드로부터 받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판매 수수료, 판매 보수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판매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 아니 이게 판매하는 사람들은 판매 보수, 판매 수수료 받으면 되지. 뭘 또 받아가? 운용 실적은 뭐야? 이거는 펀드 매니저한테 성과급을 줄 수 있는 거는 있어요. 그거는 가능한데 이건 말이 안 되지. 판매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건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에요. 그죠?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뭐 보수하고 수수료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는 그 다음에 100분의 2. 판매 보수는 이 환매 금액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 판매 보수는 그죠? 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98원이 들어갔잖아요. 2원은 수수료로 나갔죠. 그러면 이게 98원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그 다음날 뭐 101원이 될 수도 있고 펀드가 막 커지니까 그 다음에 200원이 될 수도 있고 폭삭 깨먹어가지고 뭐 80이 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그 연 1% 그러니까 365분의 1을 받는 거지 환매 금액은 아니래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데서 하는 거, 살아있는 데서 연평균 그러니까 365분의 1 이렇게 해서 빼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펀드 매니저가 잘 굴려가지고 이게 막 이익이 늘어나면은 그럼 1%가 이거 장난 아니죠. 근데 펀드 다 깨먹으면 어떻게 돼요? 1% 적어지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분의 2, 100분의 1. 요것만 아시면 되고. 근데 이 100분의 1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융통성 있게 초기에 좀 많이 받고 나중에 덜 받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앞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판매 수수료는 100원을 내면은 98원만 펀드에 들어가고 2원은 투자자한테 받는다. 그죠? 보수는 펀드 안에서 매일매일 이 평가받는 거다. 투자자, 집합투자기구, 펀드에서 받는 거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게 이 펀드 가입을 하면 또 금방 또 해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1% 받으라 그랬으니까 이걸 말이야. 이게 하도 금방금방 해지를 하니까 초창기에 좀 많이 받고 뒤에 좀 덜 받고 평균해가지고 1%면 되잖아. 요런 이제 뭐 쌈박한 그 아이디어를 낸 거야. 어쨌든 좀 많이 좀 이렇게 뽑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1000분의 이게 이제 1.5%거든요. 1000분의 15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00분율로 하면은 1.5%. 그러니까 처음에는 1.5% 받고, 그죠? 그 뒤에는 싸게 받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평균 1%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오래 안 간단 말이야. 금방 또 환매해버려. 그러니까 금융투자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미리미리 받아내는 게 좋죠. 그래서 투자 기간에 따라 투자 금방 빼가는 사람한테는 좀 페널티를 줘야 돼. 그래서 1.5%까지 할 수 있다. 고시기간 2년을 넘는 그런 시점에 적용되는 이게 이제 2년 이상은 가입을 하고 있어야 고객이 평균적으로 1% 내는 건데 2년도 안 돼서 환매를 해버리면은 고객만 손해다 이런 얘기예요. 보수율을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이게 처음에 판매 보수 처음에 원래 1%인데 1.5 해. 그 뒤로 싸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1.5까지 이게 완전히
이 금융투자업자 좋게끔 해놓은 거예요. 뭐 평균만 1%가 되면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